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이예린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유덕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 진행하겠습니다. 법적인 조언이나 상담 필요하신 분은 지금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이용하실 상담 전화는 033-764-6335 764-6336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최유덕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예, 오늘은 위약벌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네. 최근에 이제 대법원에서 선고됐고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약벌이라고 하셨죠? 예, 위약벌이라고 하는 거는 계약을 위반했을 때 네. 그 위약한 거에 대해서 벌칙을 정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그 어떤 금전적인 제재를 가하는 그것이 이제 위약벌인데요. 네. 이에 대해서 이제 이걸 어떻게 볼 거냐. 그 부분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판례가 좀 어떤 사례가 있었을까요, 우선? 이게 이제 골프 연습장 건물과 관련돼서 네. 그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을 했었는데 네. 손해배상금과 별도로 의무사항을 불이행했을 때 네. 별도의 10억 원의 그 어떤 금전을 지급하기로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경우에 10억 원을 전부 다 지급해야 하느냐 아니면 감액을 할 수 있느냐 네. 그 부분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위약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에 따라서 결국엔 감액을 인정할 수도 있고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궁금해집니다. 어떠한 사례, 어떤 기준이 적용이 될지 또 어떠한 상황들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지가 가장 핵심이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위약벌과 관련되어서 네. 이게 이제 그 위약금과 관련되어서 이게 위약벌로 볼 거냐 또는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볼 거냐에 따라서 네. 그러니까 감액이 될 수도 있고 감액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위약금일 경우에가 감액이 되는 건가요? 위약금이 네. 위약벌적인 성격이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네. 손해배상의 그 예정일 수도 있고요. 네, 네. 손해배상의 예정인 경우에는 민법 제 398조 제 2항에 근거해서 손해배상의 그 예정은 감액을 할 수가 있지만 위약벌의 경우에는 민법에 그와 같은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련된 그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서 감액할 수 있느냐 아니면 민법상 규정이 없기 때문에 위약벌의 경우에는 감액을 할 수 없느냐 이런 입장이 달라질 수 있고요.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기존의 판례를 그대로 유지를 해서 위약벌의 경우에는 감액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그 의무 사항을 불이행 시에 손해배상금과는 별도로 10억 원의 그 위약벌을 결국에는 부담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감액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취지로 네. 그렇게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럼 손해배상도 따로 하고 위약벌 또한 적용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손해배상의 그 예정의 경우에 손해배상 금액의 경우에는 네. 뭐 그것은 감액을 그 재판부에서 감액을 할 수도 있지만 이 위약벌 10억 원에 대해서는 네. 감액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을 하였습니다. 민법상 적용된다 아니다는 저희는 참 어려운 예, 그 판단 기준이 되는 거죠? 부분은 이게 위약금이 손해배상의 그 예정인지 아니면 위약벌인지는 네. 사실심 법원에서 판사가 그 계약의 내용이나 계약의 체결 경위나 당사자의 의사를 명확하게 해석을 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냥 추상적으로 이거는 위약벌이다, 이거는 손해배상의 예정이다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손해배상금과는 별도의 10억 원을 지불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네. 이 10억 원은 손해배상의 예정과는 별개로 그 위약벌적인 성격이 있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다음에 그 위약벌과 관련되어서 1심에서는 그 감액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2심에서도 그 위약벌의 감액을 인정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그 상고심에서 이제 위약벌의 감액을 인정할 거냐 말 거냐 이렇게 그 논란이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그대로 유지하여서 위약벌은 감액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오늘은 최유덕 변호사와 법률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11시 37분입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최유덕 변호사와 법률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들어볼 이야기가 또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예, 그 이번에는 이제 그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것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제 선고를 한 사건입니다. 네. 그 우리 이제 민법상으로 보면 그 토지하고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토지하고 건물이 하나의 부동산으로 이제 취급이 되고 그 건물이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이 안 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토지하고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보통의 이제 토지하고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에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지상권 설정 계약을 통해 가지고 그 건물 소유자가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할 권리를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토지와 건물이 한 사람의 소유였다가 그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분리가 되는 경우에 있어서 네. 그러면 이 토지하고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고 그다음에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의 어떤 그 임대차 계약이나 뭐 그 지상권 설정 계약을 안 한 경우에 있어서도 그 건물을 철거하는 것은 이제 사회경제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건물 소유자가 그런 경우에 건물 소유자가 토지에 대해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 지금까지의 일관된 그러니까 일종의 관습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하고 건물이 동일한 사람 소유였다가 토지하고 건물이 별개로 처분이 되거나 해서 달라진 경우에 건물 소유자가 토지에 대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그런 관습법과 관련되어서 그러면 이 관습법을 그대로 인정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그 이제 대법원에서 최근에 판단을 했었는데요. 그 우리 법원에서는 그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관습이 그 법적 구성력에 대한 그 어떤 그 사회 구성원의 법적 구성력에 대한 확신이 소멸했다거나 그게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인정되어야 한다라고 이제 확인을 다시 해주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이런 사건들은 보통은 이제 건물에 대한 철거 소송 같은 것이 토지 소유자한테로부터 건물 소유자한테 제기가 되었을 때 건물 소유자가 나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있어서 그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그러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지 그걸 따져보게 되는데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토지하고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다가
토지하고 건물의 소유자가 분리가 되는 경우에 있어서 건물에 대한 철거 특약이 없으면 그 건물 소유자가 그 토지에 대한 관수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그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관습법이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토지, 건물이 별도로 적용이 되면서 또 판단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결과물이 이렇게 달라지니까 예. 머리 아픈 일이 참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관수법상 법정지상권 같은 경우에 네. 이런 것들이 인정되는 이유가 우리 법이 토지하고 건물을 네. 별개의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토지하고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질 수 있고 네. 그러면 건물 소유자가 결국에는 토지 소유자한테 뭔가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해야 되는데 네. 그게 뭐 계약을 통해서 취득을 했다고 그러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 어떤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서 토지하고 건물이 별개로 매매가 되거나 해서 토지 건물이 그 건물의 소유권이 분리되는 경우에 우리 법이 건물에 대한 철거를 인정하는 것이 결국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이익하다고 보아서 관수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고 보았던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논란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전원 합의체에 네. 결국엔 상정이 됐다는 것을 보면 이게 관수법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거냐 아니면 이제는 그걸 인정하지 않는 쪽으로 가야 되느냐 뭐 이런 논란이 됐던 것 같은데 네. 기존 판례를 유지하는 입장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법률 상담 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11시 43분입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네, 033-764-6335, 764-6336번으로 전화 주시면 법률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들어볼 사례는 어떤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이거는 이제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네. 선고된 사건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고양이 카페를 운영을 했는데요. 네. 그 고양이 카페를 운영한 업주하고 그 다음에 운영자하고 그 카페 업체에다가 그 벌금 50만 원씩이 이제 선고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네. 처벌이 된 건데요. 이 내용은 어떤 거냐면 네. 그 이제 그 어떤 특정 업주가 동물 전시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로 고양이 100마리를 풀어놓고 카페를 운영을 했는데 네. 이 업주에 대해서 벌금형이 선고된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제 그 동물들 데리고 가는 네. 애견 카페나 네, 뭐 네. 이런 카페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와 같은 업을 하려면 이제 그런 경우에 동물 전시업 등록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뭐 시청이나 구청이나 이런 데다가 뭐 확인해서 물어봐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동물보호법 33조에 따르면은 네. 동물 전시업을 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령에 정한 바에 따라서 시장이나 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등록을 하지 않고 하게 되면 형사처벌이 되게 되는 건데요.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그 2017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관할 구청에다가 동물 전시업 등록을 하지 않고서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에 100마리의 고양이를 풀어놓고 네. 방문객으로부터 입장료를 받는 방법으로 영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동물 전시업에 해당을 하는 경우 어떤 경우냐면 네. 해당 동물이 영업자 소유일 것을 요구를 하는데 네. 그 해당 업주의 그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네. 결국은 운영하는 사람 업주 소유라고 볼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동물 전시업 등록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네. 이 피고인들 같은 경우는 뭐라고 주장했냐면
결국은 이 고양이들이 네. 결국은 이제 캣맘들이 이제 맡겨가지고 이제 한 거다. 네. 그 위탁을 한 거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게 업주 소유가 아니고 그다음에 이걸 동물 전시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었는데 그와 같이 뭐 캣맘이나 이런 사람들이 위탁했다라고 하는 위탁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다. 네. 그리고 맡겼던 캣맘들이 이를 다시 데려가려고 했던 그런 정황이나 이런 것들이 인정이 되지 않는다. 네. 그다음에 그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결국은 업주 쪽에서 결국에는 이 고양이들을 소유를 한 것으로 봐야 되고 그렇게 전시를 한 본인 소유의 네. 동물을 전시를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전시업 등록이 필요하다라고 법원에서 판단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벌금이 50만 원씩 선고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네. 동물 전시업과 혹시 예. 반려동물을 카페에서 이제 같이 보여주면서 살아가는 그런 분들의 경우는 달라지나요? 좀 이게 측면이 다르겠죠. 네. 이게 동물을 전시하는 업주가 전시하는 경우에 자기의 동물을 전시하는 경우에 네. 전시업 등록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동물 전시업에 해당되려면 해당 동물이 당의 업주의 영업자의 소유여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네. 만약에 본인 소유가 아니고 이제 고객들이 데려왔다거나 그런 거라면 좀 다르겠죠. 네. 예. 이렇게 생명을 사업적으로 사용을 할 때 네. 여러 가지 계약 같은 예. 점들 파악을 해야겠습니다. 예, 이게 결국에는 이제 이런 영업을 함에 있어서는 네. 관할 시청이나 군청이나 구청에다가 이와 같은 영업을 하는 경우에 별도의 등록을 하거나 인허가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네. 그와 같은 절차를 밟는다면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절차 과정이 어렵진 않죠? 예, 어렵진 않은데 네. 등록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서 네. 형사처벌이 되고 안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으로 들어볼 사례는 어떤 것일까요? 예, 요번에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결정이 나는 사안이 있습니다. 뭐냐면 수사기관에서 이제 사후 통지가 없는 통신정보 수집은 이제 헌법에 불합치된다라고 하는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언론 기자와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통신자료 조회를 해온 게 드러났었고 네. 그래서 한국 형사소송법 학회에서 헌법소원을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됐는데 이제 헌법재판소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과 관련돼서 이게 통신자료 제공에 관한 것인데 재판관 전원의 일치로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는 통신자료 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에 정보 주체인 이용자에게는 통신자료 제공 요청이 있었다는 점이 이제 사전에 고지되지 않으며 전기통신 사업자가 수사기관에 통신자료를 제공한 경우도 이러한 사실이 이용자에게 별도로 통지되지 않는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사후 통지 절차를 두지 않은 것이 적법 절차에 위배가 되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헌법재판소에서는 어떤 통신자료 수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 통신정보의 주체가 되는 당사자한테 그거에 대한 수집에 대한 사후 통지는 반드시 하는 것이 적법하다라는 취지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네. 오늘은 최유덕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 해드렸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필의 자존심 이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